이 맛은 누가 이걸 만들었나? 이 맛은 25년 전 사랑했던 아내가 만들어주던 바로 그 된장찌개의 맛. 10년간 미각을 잃었던 남자의 혀가 다시 맛을 느끼게 된 순간, 그는 깨달았습니다. 이 음식을 만든 사람이 누구인지를. 떨리는 목소리로 묻는 남자 앞에 나타난 건 기억을 잃은 25살의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을 본 순간 남자는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10년 전 사고로 죽었다고 믿었던 딸과 너무나 닮은 얼굴. 그리고 아내만이 알던 비법으로 만들어진 음식. 과연 이것은 우연일까요? 아니면 기적일까요?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맛으로 되찾은 가족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울리는 음식이 있나요? 추억의 음식이 있다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서울 강남 한복판. 유리로 뒤덮인 40층 높이의 건물이 아침 햇살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전국의 50개가 넘는 레스토랑 체인을 운영하는 테오푸드 본사였죠. 최상층 회장실. 천장까지 이어진 통유리 너머로 서울 전경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그 풍경을 바라보는 정태호 회장의 눈빛은 공허했습니다. 55세, 여전히 단정한 외모를 유지하고 있었지만 그의 눈가에는 지울 수 없는 피로와 슬픔이 서려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프랑스에서 공수한 트러플 요리가 놓여 있었습니다. 미슐랭 3스타 셰프가 직접 만들어 냉동 포장해 보낸 특별한 요리였죠. 하지만 정태호는 그것을 바라보기만 할 뿐 손을 뻗지 않았습니다. 포크를 들어 기계적으로 음식을 입에 넣었습니다. 씹고 삼켰습니다.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10년 전부터 그랬습니다. 미각을 완전히 잃어버린 것이죠. 음식은 이제 그에게 생존을 위한 연료일 뿐이었습니다. 즐거움도 행복도 감동도 없었습니다. 똑똑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오게. 정태호의 목소리는 차갑고 낮았습니다. 문이 열리며 박철수 비서가 들어왔습니다. 20년간 정태호의 곁을 지켜온 신복이었죠. 회장님, 저택 주방 보조 자리에 새 직원을 배치했습니다. 박철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정태호는 서류를 넘기며 무관심하게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집은 그저 잠만 자러 가는 곳이었습니다. 누가 음식을 만드는지는 중요하지 않았죠. 어차피 맛을 느끼지 못하니까요. 알았네. 짧게 대답하고는 다시 서류에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저녁 7시. 정태호는 강남의 대저택으로 돌아왔습니다. 3층짜리 본관과 넓은 정원을 갖춘 저택이었지만 그곳에는 그 혼자뿐이었습니다. 식당으로 들어서자 20인용 대형 테이블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앉은 사람은 정태호 단 한 명뿐이었죠. 쓸쓸한 풍경이었습니다. 총괄 가정부 김영희가 다가왔습니다. 따뜻하지만 원칙적인 성격으로 저택을 20년간 관리해온 사람이었습니다. 회장님, 오늘 저녁은 연어 스테이크와 아스파라거스, 그리고 감자 퓨레입니다. 김영희가 메뉴를 설명했지만 정태호는 듣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만 끄덕였죠. 어차피 무엇을 먹든 똑같았으니까요. 포크와 나이프를 들어 음식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기계적으로, 감정 없이, 그저 배를 채우기 위해서였습니다. 30분 후 식사를 마친 정태호는 서재로 향했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다가 그는 벽에 걸린 사진 한 장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25년 전 사진이었습니다. 젊은 정태호가 아름다운 여성과 함께 웃고 있었고
그들 사이에는 5살쯤 된 귀여운 여자아이가 서 있었습니다. 유일하게 남은 가족 사진이었죠. 아내 한수연과 딸 정아름. 정태호는 사진 속 아내의 얼굴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따뜻한 미소를 짓고 있는 수연의 모습이 눈에 선했습니다. 그 시절로 돌아갈 수 있다면,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면, 정태호는 한숨을 쉬며 고개를 떨궜습니다. 서재에 들어가 위스키 한 잔을 따랐습니다. 하지만 입에 대려다가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술도 이제 아무 의미가 없었으니까요. 맛도 느껴지지 않고 취기도 별로 오르지 않았습니다. 그저 몸에 해로울 뿐이었죠. 소파에 앉아 눈을 감았습니다.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25년 전 사업을 막 시작했을 때였습니다. 수연은 항상 웃으며 그를 응원해 주었습니다. 당신은 할 수 있어요. 저는 당신을 믿어요. 따뜻한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사업이 성공하면서 정태호는 점점 집에 들어오지 않게 되었습니다. 새벽에 나가서 밤늦게 돌아왔죠. 주말에도 일했습니다. 수연은 참았습니다. 처음에는 이해해 주려고 노력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릴게요. 사업이 안정되면 우리 시간을 갖자고요. 하지만 사업은 안정되지 않았습니다. 아니, 안정되었지만 정태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더 크게, 더 많이 더 성공하고 싶었습니다. 그것이 그의 집착이었죠. 딸 아름이의 생일도 놓쳤습니다. 학예회도 가지 못했습니다. 가족 여행 약속도 여러 번 어겼습니다. 수연의 웃음이 점점 사라져갔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수연이 말했습니다. 이혼하고 싶어요. 정태호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무슨 소리야? 갑자기 왜? 갑자기가 아니에요. 이미 오래전부터 우리는 끝난 거예요. 수연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당신은 저와 아름이를 선택한 게 아니라 사업을 선택했어요. 저도 제 인생을 선택할 권리가 있어요. 정태호는 설득하려 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줘. 내가 변할게. 하지만 수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늦었어요. 저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요.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 뒤에는 단단한 결심이 있었죠.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수연은 그때 이미 심각한 우울증을 앓고 있었습니다. 혼자서 아이를 키우고, 혼자서 큰 집을 지키고, 혼자서 외로움과 싸우는 것이 그녀를 병들게 했던 것이죠. 이혼 조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정태호는 끝까지 반대했지만 법은 수연의 편을 들었습니다. 아름이의 양육권은 수연에게 갔습니다. 정태호는 매달 양육비만 보내는 아버지가 되었죠. 이혼 후 첫 1년, 정태호는 수연과 아름이를 자주 만났습니다. 하지만 만남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일이 바빴기 때문이었죠. 아니, 일을 핑계로 도망쳤다는 게 맞는 표현일 것입니다. 수연을 볼 때마다 죄책감이 들었으니까요. 그리고 15년 전, 정태호는 태오푸드를 전국 체인으로 확장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언론은 그를 외식업계의 전설이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정태호는 혼자 술을 마시며 울었습니다. 성공의 정점에 도달했지만 그 옆에는 아무도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10년 전, 그날이 왔습니다. 태오푸드가 코스닥 상장에 성공한 날이었습니다. 정태호는 기자회견을 마치고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기쁨에 들떠 있었죠. 그때 박철수 비서가 창백한 얼굴로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전 부인과 따님이 교통사고를. 정태호의 세상이 멈췄습니다. 병원으로 달려갔지만 수연은 이미 세상을 떠난 후였습니다. 아름이는 실종 상태였죠. 차가 다리에서 강으로 추락했고 수연의 시신만 발견되었습니다. 일주일간 수색 작업이 이어졌지만 아름이는 끝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정태호는 그날부터 미각을 잃었습니다. 음식을 먹어도 아무 맛도 느껴지지 않았죠. 의사들은 시민성 미각 상실증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극심한 충격과 죄책감이 미각을 잃게 만든 것이죠.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수련이 나타나 말했습니다. 당신 때문이에요. 모두 당신 때문이에요. 아름이가 울며 손을 뻗었습니다. 아빠, 왜 안 와? 아빠는 왜 항상 일만 해? 정태호는 비명을 지르며 잠에서 깼습니다.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죠. 그날 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소파에서 잠이 들었던 정태호는 악몽에 시달리며 새벽 3시에 깼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아름다웠지만 그의 마음은 어둠뿐이었습니다. 미안해, 수연아. 그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미안해, 아름아. 하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텅 빈 저택에는 그의 목소리만 메아리 쳤을 뿐이었습니다. 새벽 5시 서울 외곽의 작은 원룸에서 알람 소리가 울렸습니다. 이민지는 침대에서 일어나 창문을 열었습니다. 아직 어두운 하늘, 차가운 새벽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민지는 긴 생머리를 묶으며 거울을 바라봤습니다. 순수하고 맑은, 아직 세상의 때 묻지 않은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간단히 세수를 하고 옷을 입었습니다. 원룸을 둘러봤습니다. 작은 공간이었지만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3년 전 고아원을 나온 이후 민지는 이 작은 공간에서 혼자 살아왔습니다. 여러 식당에서 일하며 독학으로 요리를 배웠죠. 냉장고를 열어 물을 한 잔 마셨습니다. 오늘부터 새로운 직장이었습니다. 유명한 정태호 회장의 저택에서 주방 보조로 일하게 된 것이죠. 긴장되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설레기도 했습니다. 좋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였으니까요. 가방을 메고 원룸을 나섰습니다.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가며 민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주황빛 하늘이 아름다웠죠. 오늘도 화이팅. 스스로에게 말하며 버스를 탔습니다. 버스를 2번 갈아타고 1시간 30분을 이동한 끝에 민지는 강남의 한 주택가에 도착했습니다. 높은 담장으로 둘러싸인 저택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저택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정태호 회장의 집이었습니다. 민지는 입구를 바라보며 긴장했습니다. 드넓은 정원이 보였고 3층짜리 본관 건물이 우뚝 솟아 있었습니다. 별채까지 있었죠. 와, 감탄사가 저절로 나왔습니다. 직원 출입구로 들어가자 김영희 가정부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김영희는 엄격해 보이면서도 어딘가 따뜻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민지 씨죠? 어서 와요. 김영희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민지가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먼저 규칙을 알려줄게요. 김영희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여기서는 규칙이 엄격해요. 특히 회장님은 조용한 환경을 좋아하시니까 소음에 주의해야 해요. 그리고 회장님의 사생활을 존중해야 하고 궁금한 게 있어도 함부로 질문하면 안 돼요.
민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회장님은 음식에 별로 관심이 없으세요. 드시기는 하지만 즐기는 것 같지 않아요. 그래도 우리는 최선을 다해 만들어야 해요. 김영희의 목소리에는 안타까움이 묻어났습니다. 주방으로 안내받았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민지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넓은 공간, 최신식 오븐과 가스레인지, 대형 냉장고와 냉동고, 온갖 종류의 조리 도구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와, 정말 대단해요. 민지가 감탄하며 둘러봤습니다. 김영희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렇죠. 회장님이 외식업을 하시니까 주방 시설은 최고급이에요. 마음껏 활용하면 돼요. 첫 업무는 직원들 아침 식사 준비였습니다. 주방장이 메뉴를 알려줬습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된장찌개, 김치, 계란말이, 그리고 밥이에요. 민지는 앞치마를 두르고 냉장고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자 각종 재료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민지의 손이 자연스럽게 움직였습니다. 육수를 우리는 동안 두부를 깍둑 썰기하고 애호박을 반달 모양으로 썰었습니다. 손놀림이 자연스러웠습니다. 육수가 끓기 시작했습니다. 멸치와 다시마를 건져내고 된장을 풀었습니다. 숟가락으로 저으며 민지는 무의식 중에 콧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따라라라. 자신도 모르게 나온 멜로디였습니다. 어디서 들었는지 기억나지 않았지만 입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왔습니다. 김영희가 옆에서 지켜보다가 물었습니다. 민지 씨, 그 노래 어디서 배웠어요? 민지는 손을 멈추고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모르겠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나왔어요. 예쁜 멜로디네요. 김영희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된장찌개가 완성되어 갔습니다. 두부와 애호박, 감자를 넣고 대파와 청양고추를 올렸습니다. 마지막으로 간을 맞췄습니다. 맛을 보지 않아도 민지는 간이 딱 맞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침 7시 직원들이 식당에 모였습니다. 운전기사, 정원사, 청소 담당자들이었죠. 민지가 만든 된장찌개가 상에 올랐습니다. 첫 숟가락을 뜬 운전기사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이거 진짜 맛있는데? 정말요? 청소 담당자도 맛을 보더니 감탄했습니다. 이거 완전 집밥 맛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구수하게 끓였어요? 모두가 민지의 요리에 감탄했습니다. 주방장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민지 씨, 요리 솜씨가 보통이 아니네요. 어디서 배웠어요? 민지는 머리를 긁적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여러 식당에서 일하면서 배웠어요. 정식으로 배운 건 아니고요. 독학으로 이 정도면 대단한데요? 칭찬을 받으며 민지는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오전 시간은 주방 청소와 점심 준비로 바빴습니다. 민지는 열심히 일했습니다. 다른 직원들과도 금방 친해졌죠. 김영희는 민지를 딸처럼 챙겨줬습니다. 민지 씨, 힘들면 언제든 말해요. 처음이니까 천천히 적응하면 돼요. 감사합니다. 민지는 김영희의 따뜻함에 마음이 놓였습니다. 오후 5시 주방장이 저녁 준비를 시작하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주방장이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며 쓰러졌습니다. 주방장님. 모두가 놀라 달려들었습니다. 김영희가 재빨리 119에 전화했습니다. 여보세요. 사람이 쓰러졌어요. 구급차가 도착하고
주방장은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주방은 대혼란에 빠졌습니다. 회장님 저녁 식사 시간은 8시였습니다. 이제 2시간 30분밖에 남지 않았죠. 김영희가 당황한 얼굴로 직원들을 바라봤습니다. 어떡하지? 회장님 식사를 누가 준비하지? 다른 직원들은 요리를 할 줄 몰랐습니다. 주방 보조들도 간단한 것만 할 수 있었죠. 김영희의 시선이 민지에게 향했습니다. 민지 씨. 민지는 김영희의 눈빛을 보며 긴장했습니다. 오늘은 민지 씨가 회장님 식사를 준비해야 할 것 같아. 할 수 있겠어요? 민지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첫날인데 회장님 식사를 준비한다고요? 저는 망설이는 민지에게 김영희가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아침에 만든 된장찌개 정말 맛있었어요. 할 수 있어요. 민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두렵기도 했지만 이상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도 들었습니다. 해볼게요. 민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주방에 혼자 남은 민지는 냉장고를 열고 재료들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화려한 요리보다는 정성스러운 가정식이 좋을 것 같았습니다. 손이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된장찌개, 김치, 계란말이, 시금치 나물, 그리고 흰쌀밥. 간단하지만 정성스러운 한 끼였습니다. 요리를 하는 동안 민지는 다시 콧노래를 불렀습니다. 따라라라 맛있게 드세요. 멜로디가 주방에 울려 퍼졌고 민지의 손은 사랑을 담아 움직였습니다. 저녁 8시. 정태호는 피곤한 얼굴로 저택에 도착했습니다. 오늘은 특히 긴 하루였습니다. 이사회에서 조카 정민석이 또 도전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삼촌, 최근 매출 하락에 대한 대책이 있으신가요? 35세의 정민석은 야심이 가득한 눈빛으로 태호를 바라봤습니다. 부사장 직책을 맡고 있지만 그의 진짜 목표는 회장 자리였죠. 다음 분기에 신규 매장 10개를 오픈할 예정이네. 정태호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민석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할까요? 경쟁사들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데. 이사회는 긴장감이 감돌았고 정태호는 인내심을 유지하며 회의를 마쳤습니다. 차에서 내려 현관으로 들어서자 김영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평소와 다르게 조금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회장님, 오늘 주방장님이 쓰러지셔서 병원에 가셨습니다. 정태호는 무관심하게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새로 온 보조가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상관없네. 정태호는 짧게 대답하고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어차피 누가 만들든 무엇을 먹든 아무 차이가 없었으니까요. 맛을 느끼지 못하는 그에게 음식은 그저 생존을 위한 연료일 뿐이었습니다. 20인용 대형 테이블에 혼자 앉았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간단한 식사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화려한 코스 요리가 아니었습니다. 미슐랭 스타 셰프의 작품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평범한 한식 가정식이었죠. 정태호는 넥타이를 풀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기계적으로, 감정 없이, 그저 배를 채우기 위해서였습니다. 된장찌개 한 숟가락을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정태호의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숟가락을 든 손이, 온몸이, 심장이, 모든 것이 떨렸습니다. 이게,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10년간 느끼지 못했던 감각이 폭발하듯 돌아왔습니다. 구수한 된장의 깊은 맛,
두부의 부드러운 질감, 애호박의 아삭한 식감, 감자의 포슬포슬함, 그리고 이 특유의 깊은 맛. 정태호의 뇌리에 기억이 스쳤습니다. 25년 전 아침마다 식탁에 앉으면 수연이 웃으며 된장찌개를 떠주던 기억. 여보, 맛있게 드세요. 따뜻한 목소리, 사랑이 담긴 미소. 그리고 바로 이 맛. 정확히 이 맛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정태호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의자가 뒤로 밀려나며 소리를 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손은 계속 떨렸고 호흡이 가빠졌습니다. 다시 한 숟가락을 떴습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입에 넣었습니다. 틀림없었습니다. 이것은 수연의 된장찌개였습니다. 수연만의 비법이 있었습니다. 일반적인 된장찌개와는 달랐죠. 정태호는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수연은 된장찌개를 끓일 때 마지막에 특별한 재료를 넣었습니다. 여보, 우리 엄마가 알려주신 비법이에요. 수연이 웃으며 말했던 기억이 났습니다. 마지막에 고춧가루와 콩가루를 반 스푼씩 넣는 거예요. 그러면 맛이 훨씬 깊어져요. 정태호는 그때는 대수롭지 않게 들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맛을 다시 느끼면서 그 기억이 선명하게 되살아났습니다. 고춧가루가 주는 은은한 매콤함, 콩가루가 더해주는 고소함과 깊이. 이것이 수연의 된장찌개를 특별하게 만들었던 것이죠. 누가? 정태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누가 이걸 만들었나? 김영희가 놀라 달려왔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세요? 대답하게. 누가 이걸 만들었나고. 정태호의 목소리는 절박했습니다. 명령이라기보다는 애원에 가까웠습니다. 김영희가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새로 온 이민지라는 직원입니다. 오늘 첫 출근인데 당장 그 사람을 여기로 데려오게. 정태호의 명령은 단호했지만 그의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김영희가 급히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정태호는 다시 의자에 앉았습니다. 아니, 주저앉았다는 표현이 맞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던 것이죠. 다시 된장찌개를 바라봤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구수한 향이 코끝을 자극했습니다. 25년 만에 느끼는 향이었습니다. 10년간 잃어버렸던 미각이 이 한 그릇의 된장찌개로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정태호는 자신도 모르게 울고 있었습니다. 수연아. 그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정말 내 맛이야. 몇 분 후 주방 문이 열렸습니다. 민지가 앞치마를 두른 채 조심스럽게 식당으로 들어왔습니다. 긴장한 얼굴이었습니다. 눈을 내리깔고 서 있었죠. 회장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김영희가 말했습니다. 정태호는 민지를 빤히 바라봤습니다. 165cm 정도의 키, 긴 생머리, 앞치마 너머로 보이는 날씬한 체형, 그리고 25살이라는 나이. 고개를 들어보게. 정태호가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최대한 평정을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민지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순간 정태호는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심장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민지의 얼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타원형의 얼굴, 맑은 눈동자, 오똑한 코, 그리고 작은 입술. 정태호는 즉시 알아봤습니다. 아내 수연의 눈매였습니다. 수연의 코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어린 딸 아름이의 얼굴이기도 했습니다. 5살 때 마지막으로 본 딸의 얼굴을
25살로 성장시키면 바로 이런 모습일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불가능했습니다. 아름이는 10년 전 사고로 시신도 발견되지 않았지만 모두가 사망했다고 믿었습니다. 7년 후 사망 선고까지 받았었죠. 그런데 지금 눈앞에 있는 이 여성은 너무나 닮아 있었습니다. 정태호는 어지러움을 느꼈습니다. 의자 팔걸이를 꽉 붙잡았습니다. 이 된장찌개는 어디서 배운 건가? 정태호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민지는 더욱 긴장하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이렇게 만들어야 할 것 같았어요. 그냥이라니? 정태호가 다그치듯 물었습니다. 민지는 당황하며 손을 꼬았습니다. 레시피를 본 건 아니고 그냥 손이 알아서 움직였어요. 마지막에 고춧가루와 콩가루를 넣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정태호의 눈이 더욱 커졌습니다. 고춧가루와 콩가루. 수연만이 알던 비법이었습니다. 그 누구에게도 알려주지 않았던 수연의 어머니에게서 배운 특별한 방법이었죠. 어떻게? 정태호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김영희가 조심스럽게 끼어들었습니다. 회장님, 민지는 고아원 출신입니다. 10년 전의 기억이 없다고 하더군요. 정태호의 귀가 번쩍 뛰었습니다. 10년 전이라고? 그의 머릿속이 빠르게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10년 전 사고. 당시 딸은 15살. 지금 민지의 나이는 25살. 그리고 10년 전의 기억이 없다는 것. 모든 것이 맞아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너무나 불가능한 일처럼 보였으니까요. 본명이 이민지가 맞나? 민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하지만 고아원에서 지어준 이름이에요. 제 원래 이름은 모릅니다. 정태호는 책상을 짚으며 천천히 다시 앉았습니다. 손이 여전히 떨렸고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불가능한 일이 가능할 수도 있다는 희망이 가슴 속에서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부터 자네는 내 식사를 전담하게. 정태호가 말했습니다. 매일 다른 음식을 만들어 보게. 자네가 만들고 싶은 것, 자네 방식대로. 민지는 어리둥절했습니다. 첫날인데 이런 중요한 임무를 맡다니. 하지만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민지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가봐도 좋네. 정태호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민지가 식당을 나간 후 정태호는 혼자 남았습니다. 다시 된장찌개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한 숟가락, 또 한 숟가락. 천천히 먹어나갔습니다. 매 숟가락마다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25년 전 아침 수연이 웃으며 밥을 차려주던 모습. 5살 아름이가 엄마 맛있어 라고 외치던 모습. 행복했던 그 시절의 모든 것이 이 한 그릇의 된장찌개에 담겨 있었습니다. 밥그릇이 비워지고 찌개 그릇이 깨끗해졌습니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정태호는 음식을 완전히 다 먹었습니다. 그는 즉시 박철수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철수, 지금 당장 올 수 있나? 회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급한 일이네. 당장 와주게. 30분 후, 박철수 비서가 도착했습니다. 서재에서 만난 두 사람. 정태호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10년 전 사고 기록을 다시 조사해. 모든 것을. 당시 경찰 보고서, 병원 기록, 수색 기록, 전부 다. 박철수는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회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그리고 이민지라는 직원에 대해 신상을 파악해. 어디서 왔는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모든 것을 조사하게.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박철수는 20년간 정태호를 보좌하며 그의 목소리 톤으로 상황의 심각성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정태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절박함이 묻어 있었죠. 알겠습니다. 즉시 조사하겠습니다. 박철수가 나간 후 정태호는 서재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날 밤 정태호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악몽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희망 때문에 잠들지 못한 밤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태호는 새벽 5시에 눈을 떴습니다. 평소보다 2시간이나 일찍 일어난 것이었죠.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지만 피곤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온몸에 에너지가 넘쳤습니다. 서재로 가서 어젯밤 본 화면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5살 아름이를 25살로 변환한 얼굴. 그리고 옆에 놓은 민지의 인사 기록 사진. 두 얼굴을 번갈아 보며 정태호는 확신을 키워갔습니다. 하지만 감정에 휩쓸려서는 안 되었습니다.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죠. 책상 위에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박철수 비서였습니다. 회장님, 어젯밤 지시하신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오전 중에 결과를 가져오겠습니다. 고맙네, 철수. 정태호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동이 트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죠. 민지는 평소보다 30분 일찍 출근했습니다. 어젯밤 회장님의 반응이 신경 쓰였던 것이죠. 자신이 만든 음식에 그토록 강하게 반응한 이유가 무엇일까? 밤새 궁금했습니다. 주방에 들어서자 김영희가 이미 와 있었습니다. 민지, 어제 고생했어요. 김영희가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회장님이 음식을 다 드셨어요. 10년 만에 처음이에요. 민지는 놀라 눈을 크게 떴습니다. 정말요? 네. 회장님이 10년 전부터 미각을 잃으셨거든요. 드시기는 하지만 맛을 느끼지 못하셔서 늘 조금만 드시고 남기셨어요. 그런데 어제는 한 그릇을 깨끗이 비우셨어요. 민지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자신이 만든 음식으로 누군가에게 그런 의미를 줄 수 있다니. 다행이에요. 민지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오늘도 잘 부탁해요. 김영희의 말에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침 8시, 정태호가 식당에 나타났습니다. 평소에는 아침을 거르거나 간단히 커피만 마셨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식탁에는 민지가 준비한 아침이 놓여 있었습니다. 미역국, 계란말이, 김치, 그리고 흰쌀밥. 정태호는 자리에 앉아 미역국 한 숟가락을 떴습니다. 입에 넣는 순간 또다시 감각이 폭발했습니다. 구수한 미역의 맛, 소고기의 깊은 맛, 참기름의 고소함, 그리고 이 특유의 조화로운 맛. 정태호는 즉시 알아챘습니다. 이것 역시 수연의 방식이었습니다. 수연은 미역국을 끓일 때 소고기를 참기름에 먼저 볶았습니다. 이 방법이 국물을 더 진하고 고소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수연은 항상 다진 마늘을 조금 더 넣었습니다. 이것이 수연 미역국의 특징이었죠. 정태호는 그릇을 내려놓고 주방 쪽을 바라봤습니다. 민지가 거기서 일하고 있을 것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정태호는 김영희를 불렀습니다. 민지 씨의 습관이나 특징을 관찰해주게. 사소한 것이라도 좋네. 그리고 내게 보고해주게.
김영희는 의아한 표정이었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오전 10시 박철수 비서가 서재로 찾아왔습니다. 두툼한 파일을 들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조사 결과입니다. 정태호는 파일을 받아 열었습니다. 첫 페이지는 10년 전 신문 기사였습니다. 한수연 43세 씨와 딸 정아름 15세 양. 고속도로 추돌사고로 사망 추정. 정태호는 기사를 천천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사고 차량이 다리에서 강으로 추락. 한수연 씨의 시신은 사고 다음 날 발견되었으나 정아름 양의 시신은 발견되지 않음. 경찰은 수색 작업을 계속하고 있으나 태호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름이가 살아있을 가능성이 극히 희박하지만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박철수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당시 사고 현장은 수심이 깊고 물살이 빨랐습니다. 시신이 하류로 떠내려갔을 가능성이 있었죠. 하지만 경찰은 7년 후 사망 선고를 했습니다. 정태호는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그리고 박철수가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민지 씨의 신상 기록입니다. 정태호는 서류를 받아 읽기 시작했습니다. 이민지, 추정 나이 25세. 10년 전 8월 15일, 강변에서 의식불명 상태로 발견됨. 정태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10년 전 8월 15일? 네, 회장님. 사고가 난 날이 8월 12일이었습니다. 3일 후에 발견된 것이죠. 정태호는 계속 읽어 내려갔습니다. 발견 장소 한강 하류, 행주대교 인근. 신원 미상, 기억상실. 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받음. 당시 병원 기록에 따르면 머리 외상으로 인한 역행성 기억상실증 진단. 모든 것이 맞아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발견된 장소가 정태호가 지도를 펼쳤습니다. 사고 현장과 발견 장소를 표시했습니다. 약 5km 하류입니다. 박철수가 말했습니다. 물살에 떠내려간 거리로 봐서 충분히 가능한 범위입니다. 정태호의 손이 떨렸습니다. 서류를 계속 넘겼습니다. 병원 치료 후 새소망 고아원으로 인계됨. 이전에 기억 없음. 고아원에서 이민지라는 이름을 부여받음. 정태호는 서류를 내려놓고 눈을 감았습니다.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모든 증거가 한 가지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민지가 아름이일 가능성. 그것이 점점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철수. 정태호가 눈을 뜨며 말했습니다. 민지 씨의 습관이나 특징을 더 관찰하게. 그리고 당시 병원 기록을 더 자세히 조사해. 외상의 위치, 치료 기록, 모든 것을. 알겠습니다. 박철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오후 정태호는 민지에게 특별한 부탁을 했습니다. 민지를 서재로 불렀던 것이죠. 민지 씨, 오늘 저녁은 자네가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어 보게. 민지는 약간 당황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음식이요? 민지는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민지는 주방에서 저녁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냉장고를 열고 재료들을 둘러봤습니다. 무엇을 만들까 고민하던 중 민지의 시선이 호박에 멈췄습니다. 애호박이 아닌 늙은 호박이었습니다. 밀가루 반죽을 만들고 호박을 담갔습니다. 팬에 기름을 두르고 호박전을 부치기 시작했습니다. 지글지글 소리가 주방에 울렸고 고소한 냄새가 퍼졌습니다. 김영희가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호박전을 뒤집을 때였습니다. 김영희는 민지의 손을 유심히 봤습니다.
민지는 뒤집개를 왼손으로 잡고 있었습니다. 민지 씨, 왼손잡이에요. 민지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아, 네. 왼손을 주로 써요. 김영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이 사실을 나중에 회장님께 보고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주방 밖 복도 모퉁이에서 정태호는 이 모든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정태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딸 아름이는 왼손잡이였습니다. 어릴 때 오른손을 쓰도록 교정하려 했지만 수연이 반대했었죠. 괜찮아요. 왼손잡이도 좋잖아요. 아이의 자연스러운 모습을 존중해줘요. 그래서 아름이는 왼손잡이로 자랐습니다. 그리고 아름이가 좋아하던 음식, 그것은 바로 호박전이었습니다. 수연은 자주 호박전을 부쳐줬고 아름이는 그것을 너무나 좋아했습니다. 엄마, 호박전 또 해줘. 어린 아름이의 목소리가 귓가에 들렸습니다. 정태호는 복도 벽에 기대어 눈을 감았습니다. 확신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민지는 아름이었습니다. 자신의 딸이 맞았습니다. 하지만 아직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정태호는 민지를 다시 불렀습니다. 민지 씨, 잠깐 앉게. 민지는 긴장하며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자네가 만든 음식은 특별하네. 정태호가 말했습니다. 단순히 맛있는 게 아니라 뭔가 따뜻한 느낌이 있어. 민지는 수줍게 미소 지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네는 왜 요리를 시작했나? 정태호가 물었습니다. 민지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고아원에 있을 때 주방 일을 도왔어요. 그때 느꼈어요. 음식을 만들 때만큼은 제가 뭔가를 알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뭔가를 안다는 느낌? 네. 제가 누군지, 어디서 왔는지는 모르지만 음식을 만들 때는 손이 기억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상하게 들리시겠지만 정태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전혀 이상하지 않네. 그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습니다. 몸에 기억이라는 게 있지. 머리는 잊어도 몸은 기억하는 것 말일세. 민지는 정태호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회장님의 눈빛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차갑지 않았고, 오히려 따뜻하고, 어딘가 슬픈 느낌이었습니다. 회장님, 제가 만든 음식이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민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태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나에게 소중했던 사람이 있었네. 그 사람도 자네처럼 요리를 잘했지. 그리고 자네의 음식은 그 사람의 음식과 비슷한 느낌이 있어. 그분은 지금 어디 계세요? 민지의 질문에 정태호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세상을 떠났네. 10년 전에. 죄송합니다. 민지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태호는 손을 흔들었습니다. 괜찮네. 오히려 고맙네. 자네의 음식 덕분에 오랜만에 그 사람을 떠올릴 수 있었으니까. 민지가 일어나 나간 후 정태호는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그는 결심했습니다. 확실한 증거를 찾아야 했습니다. DNA 검사. 그것만이 확실한 답을 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민지에게 직접 부탁할 수는 없었습니다. 충격을 줄 수 있었으니까요. 정태호는 대학 동기인 이준호 박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준호야, 나 태호야. 태호, 오랜만이네. 무슨 일이야? 자네에게 부탁할 게 있네. 비밀리에 DNA 검사를 할 수 있나? 이준호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물론이지. 무슨 일인데? 정태호는 조심스럽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10년 전 사고, 그리고 지금 나타난 민지. 모든 정황과 증거들. 이준호는 전화기 너머에서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태호야. 그럼 그 민지라는 분이 아름이일 수도 있다는 거야? 가능성이 높아. 하지만 확신하려면. 알았어. 샘플만 가져와. 내가 직접 처리할게. 결과는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을게. 고맙네, 준호야. 정태호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불안과 희망으로 가득했습니다. 만약 민지가 정말 아름이라면 어떻게 말해야 할까? 15년간의 기억이 없는 딸에게 어떻게 진실을 전해야 할까? 수많은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그날 밤도 정태호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희망과 두려움이 뒤섞인 밤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태호는 새벽 5시에 눈을 떴습니다. 아니, 사실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습니다. 몇 번이나 시계를 확인했죠. 오늘 이준호 박사에게서 연락이 올 것이었습니다. DNA 검사 결과를. 정태호는 서재로 가서 10년 전 사고 기록을 다시 펼쳤습니다. 한수연 씨와 딸 정아름 양 고속도로 추돌사고로 사망 추정. 신문 기사, 사진을 자세히 봤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정아름 양 시신 발견 안 돼. 실종 처리. 7년 후 사망 선고. 하지만 시신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은 살아있을 가능성도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오전 9시. 박철수 비서가 새로운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회장님, 당시 병원 기록을 더 자세히 확보했습니다. 정태호는 서류를 받아 읽기 시작했습니다. 환자 상태 머리 우측 외상, 갈비뼈 2개 골절, 다발성 타박상, 의식 회복까지 3일 소요. 회복 후 10년, 이전 기억 전혀 없음. 언어 능력은 정상, 기본 생활 능력 유지, 신원 확인 불가, 소지품 없음. 정태호는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당시 의사의 소견서였습니다. 환자는 강물에 오래 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됨. 저체온증 증상. 머리 외상으로 인한 역행성 기억상실증 진단. 회복 가능성 불확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 사진이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10년 전 병원에서 찍은 민지의 사진이었습니다. 15살 때의 모습. 정태호는 사진을 보는 순간 손이 떨렸습니다. 그 얼굴 비록 상처투성이었지만 분명히 아름이의 얼굴이었습니다. 15살 아름이의 모습. 마지막으로 본 것은 사진뿐이었지만 이 병원 사진 속 소녀는 아름이와 너무나 닮아 있었습니다. 철수. 정태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 사진. 이건 아름이야. 우리 딸이 맞아. 박철수도 사진을 자세히 봤습니다. 그도 어린 아름이를 여러 번 본 적이 있었습니다. 회장님, 정말 닮았습니다. 두 사람은 잠시 말 없이 서 있었습니다. 정태호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이준호 박사였습니다. 정태호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준호야, 태호야, 지금 병원으로 올 수 있어. 결과가 나왔어. 정태호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바로 가겠네. 30분 후 정태호는 이준호 박사의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VIP 진료실로 안내되었고 이준호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앉아, 태호야.
정태호는 숨을 참았습니다. 이준호가 봉투를 열어 서류를 꺼냈습니다. DNA 친자 검사 결과 일치율 99.9%. 이준호가 정태호를 바라봤습니다. 태호야, 민지 씨는 내 친딸이 맞아. 생물학적으로 확실해. 정태호는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심하게 떨렸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아름이가, 우리 아름이가. 그는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10년간 죽었다고 믿었던 딸이 살아있었습니다. 바로 눈앞에 있었습니다. 매일 음식을 만들어주던 그 사람이 자신의 딸이었습니다. 태호야. 이준호가 손을 잡았습니다. 축하해. 기적이야. 정말 기적이야. 정태호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20년 지기 친구 앞에서 그는 숨김없이 울었습니다. 10년간 짊어져 왔던 죄책감, 슬픔, 후회. 모든 것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미안해. 아름아. 미안해. 그는 계속 중얼거렸습니다. 아빠가 너무 늦게 찾았어. 미안해. 이준호는 조용히 기다려줬습니다. 친구가 10년간의 고통을 토해내도록. 한참 후 정태호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준호야,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민지 씨에게 말해야지. 진실을. 정태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병원을 나서며 그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맑은 하늘이었습니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희망이 보였습니다. 저녁 무렵 정태호는 민지를 서재로 불렀습니다. 민지는 오늘도 정성껏 저녁을 준비해 두었습니다. 민지 씨, 앉게. 정태호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민지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정태호는 오래된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이걸 보여주고 싶네. 사진첩을 10자 가족 사진들이 나왔습니다. 젊은 정태호와 수연, 그리고 어린 아름이. 이분은 회장님의 가족이신가요? 민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래. 내 아내와 딸이었네. 정태호가 대답했습니다. 이었다고요? 10년 전 사고로 세상을 떠났네. 아니, 그렇게 믿었지. 민지는 사진을 자세히 봤습니다. 행복해 보이는 가족의 모습. 웃고 있는 어린 소녀.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진을 보는 순간 왜인지 모르게 눈물이 났습니다. 이 아이는 민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내 딸 아름이네. 5살 때 사진이야. 정태호가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민지는 사진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이 아이가 왜 이렇게 익숙하게 느껴질까? 왜 이렇게 그리운 느낌이 들까? 정태호는 다음 사진을 넘겼습니다. 주방에서 수연과 아름이가 함께 요리하는 사진이었습니다. 이 사진은 민지가 사진을 보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아름이는 어머니와 함께 요리하는 걸 좋아했네. 5살 때부터 주방에서 놀았지. 정태호가 말했습니다. 민지의 머릿속에 무언가가 스쳤습니다. 희미한 기억의 조각, 주방의 따뜻한 온기, 누군가의 웃음소리. 우리 아가 요리 도와줄래? 그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회장님. 민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왜 이 사진들을 제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정태호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지금 말해야 할까? 아니면 더 기다려야 할까? 민지 씨, 자네가 만드는 음식은 아름이 어머니가 만들던 음식과 똑같네. 정태호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건 우연이 아니야. 자네는 그 음식들을 기억하고 있어. 몸이 기억하고 있는 거야. 민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민지 씨. 정태호가 민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자네가 발견된 날짜가 언제인지 아나? 10년 전 8월 15일이요. 그리고 아름이가 사고를 당한 날이 언제인지 아나? 민지는 숨을 멈췄습니다. 8월 12일이네. 3일 차이야. 정태호가 말했습니다. 사고 지점과 자네가 발견된 지점의 거리는 5km. 물살에 떠내려간 거리로 봐서 정확히 맞아떨어지지. 민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럴 리가. 민지 씨, 아니, 아름아. 정태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자네는 내 딸이야. DNA 검사 결과가 나왔어. 99.9% 일치해. 민지는 일어섰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민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믿을 수 없었지만 동시에 이상하게 설명이 되었습니다. 왜 이 집이 편안하게 느껴졌는지, 왜 요리를 할 때 손이 저절로 움직였는지, 왜 이 사람 앞에서 따뜻함을 느꼈는지. 저는 민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정말 아름이인가요? 정태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민지를 끌어안았습니다. 그래. 넌 내 딸이야. 10년 만에 다시 찾은 내 딸. 민지는 정태호의 품에서 울었습니다. 10년간 비어있던 기억 찾지 못했던 정체성. 그 모든 것이 지금 이 순간 채워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민지가 처음으로 그를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완전히 기억이 돌아온 것은 아니었지만 가슴이 알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자신의 아버지라는 것을.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10년의 시간을 건너 다시 만난 부녀. 기적이었습니다. 그날 밤, 민지는 자신의 방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아니, 이제는 아름이라고 불러야 할까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자신이 정태호 회장의 딸이라는 사실, 10년 전 사고에서 살아남았다는 사실, 모든 것이 너무 갑작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상하게 자연스러웠습니다. 마치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것 같았죠. 민지는 거울을 보았습니다. 나는 정아름.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아버지가 있어. 눈물이 흘렀습니다. 10년간 자신이 누군지 몰랐던 외로움, 가족이 없다는 공허함, 그 모든 것이 이제 채워지고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정태호는 서재에서 박철수와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철수, 이제 공식적으로 아름이의 신분을 회복시켜야 하네. 호적 복원 절차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망 선고를 취소하고 정아름이라는 이름을 되찾는 절차죠. 그리고 회사에도 발표해야 하네. 내 딸이 돌아왔다고. 박철수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하지만 이 사실이 알려지면 부사장님이. 민석이. 정태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카 정민석은 지금까지 정태호의 유일한 혈육이자 회사의 차기 후계자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이제 친딸이 나타났으니 상황이 달라질 것이었습니다. 민석이의 반응은 내가 감당하겠네. 중요한 건 아름이야. 다음 날 아침, 정태호는 민지를 다시 만났습니다. 식당에서 조식을 함께 하기로 한 것이죠. 민지가 만든 아침, 오늘은 특별히 미역국이었습니다. 어젯밤 잘 잤나? 정태호가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민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잠을 거의 못 잤어요. 계속 생각이 나서요. 무슨 생각? 제가 정말 아름이가 맞는지, 기억이 돌아올 수 있는지, 그런 생각들이요. 정태호는 민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기억이 돌아오지 않아도 괜찮네. 중요한 건 지금이야. 우리가 함께 있다는 것.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엄마는요? 제 엄마는 어떻게 되신 거예요? 정태호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엄마는 사고에서 돌아가셨네. 시신이 발견되었어. 민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기억은 없지만 가슴이 아팠습니다. 엄마. 엄마는 자네를 정말 사랑했어. 자네가 살아있다는 걸 알면 정말 기뻐하실 거야. 정태호가 말했습니다. 그날 오후 정태호는 민지를 데리고 한 곳으로 향했습니다. 묘지였습니다. 수연의 묘가 있는 곳이었죠. 엄마를 만나러 가는 거야. 정태호가 말했습니다. 민지는 긴장하며 따라갔습니다. 묘지에 도착하자 깨끗하게 관리된 묘가 보였습니다. 우리 딸이 돌아왔어. 아름이가 살아있었어. 민지는 무릎을 꿇고 묘비를 만졌습니다. 차가운 돌의 감촉. 하지만 이상하게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엄마. 민지가 중얼거렸습니다. 저예요. 아름이에요. 그 순간. 민지의 머릿속에 무언가가 스쳤습니다. 희미한 기억, 따뜻한 손길, 부드러운 목소리. 우리 아가, 사랑해. 그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민지는 묘비를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완전히 기억이 돌아온 것은 아니었지만, 감정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엄마에 대한 사랑, 그리움. 모든 것이 가슴 깊은 곳에서 올라왔습니다. 정태호도 함께 울었습니다. 10년 만에 가족이 다시 이곳에 모였습니다. 비록 한 사람은 세상을 떠났지만 그들은 함께 있었습니다. 저택으로 돌아오자 김영희와 다른 직원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태호는 그들을 모아놓고 발표했습니다. 여러분께 중요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지 씨는 제 친딸입니다. 10년 전 사고에서 살아남은 제 딸, 정아름입니다. 직원들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특히 김영희는 눈물을 흘리며 민지를 끌어안았습니다. 아가씨, 정말 아가씨셨군요. 민지도 김영희를 끌어안았습니다. 김영희는 어린 아름이를 봐왔던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5살 때 아가씨를 봤어요. 이렇게 예쁜 아가씨가 돌아오셨네요. 모두가 축하했고 저택은 10년 만에 처음으로 따뜻한 웃음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날 밤 아름이는 처음으로 아버지의 저택에서 가족으로서 잠들었습니다. 꿈을 꾸었습니다. 따뜻한 꿈이었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안아주며 노래를 불러주는 꿈. 엄마의 목소리였습니다. 아름이는 꿈속에서 웃었습니다. 같은 시각. 정태호도 10년 만에 처음으로 악몽 없이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딸이 돌아왔으니까요. 기적이 일어났으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미각이 완전히 돌아왔으니까요. 음식의 맛뿐만 아니라 삶의 맛도 돌아온 것입니다. 일주일 후 정태호는 회사에서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전 임직원이 모인 대강당 그는 단상에 섰습니다. 여러분께 중요한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10년 전 사고로 잃었던 제 딸이 살아 돌아왔습니다. 강당이 술렁였습니다. 정아름, 제 딸은 기적적으로 사고에서 살아남았고 기억을 잃은 채 10년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시 저에게 돌아왔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 정민석은 박수를 치지 않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발표가 끝난 후 민석은 정태호의 회장실로 찾아왔습니다. 삼촌, 정말입니까? 아름이가 살아있다는 게? 그래, 민석아. DNA 검사까지 했네. 확실해. 민석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는 정태호의 유일한 혈육이었고 회사의 차기 후계자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이제 친딸이 나타났으니 모든 것이 달라질 것이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삼촌. 민석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웃지 않았습니다. 정태호는 민석의 마음을 읽었습니다. 민석아, 자네는 여전히 이 회사의 중요한 일원이네. 그건 변하지 않아. 하지만 후계자는 이제 아름이가 되겠죠? 민석의 목소리에 냉소가 섞였습니다. 정태호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아름이는 아직 회사 일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네. 그리고 후계자 문제는 천천히 생각할 일이야. 민석은 회장실을 나서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10년간 내가 이 자리를 지켜왔는데 갑자기 나타난 딸 하나 때문에 모든 게 물거품이 된다고? 민석은 결심했습니다.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정태호와 아름이는 이런 민석의 마음을 알지 못한 채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한 달 후, 아름이는 정식으로 정아름이라는 이름을 되찾았습니다. 호적이 복원되었고 사망 선고가 취소되었습니다. 법적으로도 정태호의 딸이 된 것이죠. 축하해, 아름아. 정태호가 서류를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이제 자네는 공식적으로 정아름이야. 아름이는 서류를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아름. 제 진짜 이름이에요. 정태호는 아름이에게 제안했습니다. 아름아, 나와 함께 새로운 일을 시작하지 않겠나? 새로운 일이요? 새로운 레스토랑 체인을 만들고 싶네. 엄마의 레시피를 기반으로 가정식의 따뜻함을 전하는 식당. 아름이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정말요? 그래. 이름은 아름푸드로 하면 어떨까? 아니요, 아버지. 아름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수연의 식탁은 어떨까요? 엄마의 이름으로요. 정태호는 감동했습니다. 좋은 생각이네. 수연이 정말 좋아할 거야. 엄마의 레시피로 많은 사람들에게 따뜻함을 전하고 싶어요. 엄마가 저에게 주신 사랑을요. 그래, 그렇게 하자. 우리 함께. 그날부터 정태호와 아름이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수연의 레시피를 모으고 아름이가 하나하나 재현했습니다. 3개월 후, 첫 번째 수연의 식탁이 오픈했습니다. 강남의 작은 건물. 하지만 따뜻한 분위기의 레스토랑이었습니다. 오픈 첫날.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정태호의 명성 때문이기도 했지만 입소문을 듣고 온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여기 음식은 다르다더라. 집밥 맛이 난다더라. 먹으면 마음이 따뜻해진다더라. 첫 손님이 된장찌개를 먹고 감탄했습니다. 이게 진짜 집밥 맛이네요. 어머니가 끓여주시던 그 맛이에요. 눈물을 흘리는 손님도 있었습니다. 돌아가신 엄마 생각이 나요. 이 맛. 정말 엄마 손맛이에요. 아름이는 주방에서 이 모든 반응을 들으며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자신의 요리가 사람들에게 사랑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엄마의 사랑이 자신을 통해 다시 세상에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저녁 시간 마지막 손님이 떠나고 정태호와 아름이는 식당에 앉았습니다. 오늘 정말 성공적이었어, 아름아. 정태호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네, 아버지. 엄마도 기뻐하실 거예요. 그럼 엄마의 사랑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졌으니까. 두 사람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빛나는 밤하늘. 그 어딘가에서 수연이 미소 짓고 있을 것 같았습니다. 6개월 후, 수연의 식탁은 서울의 5개 지점을 열었습니다. 모든 지점이 성공적이었고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아름이는 이제 단순한 요리사가 아니었습니다. 수연의 식탁의 총괄 셰프이자 정태호 회장의 딸로서 당당히 자리매김했습니다. 기억은 여전히 완전히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15년 전의 일들은 여전히 희미했죠. 하지만 중요한 건 지금이었습니다. 1년 후 수연의 식탁은 전국 20개 지점으로 확장되었습니다. 정태호의 태호푸드와는 별개의 브랜드로 가정식의 따뜻함을 전하는 식당 체인이었습니다. 언론은 이를 기적의 식당이라고 불렀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딸이 돌아와 만든 기적. 어머니의 레시피로 사람들의 마음을 치유하는 식당. 음식으로 전하는 사랑의 이야기. 해는 저물고 있었지만 그들의 미래는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수연의 사랑이 요리를 통해 맛을 통해 영원히 살아 숨 쉬고 있었으니까요. 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조금이나마 따뜻함을 전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 또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